능력주의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의견 불일치는 공정성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공과 실패 또는 승리와 패배를 어떻게 정의하는가도, 그리고 자신보다 덜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 승리자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도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대체로 외면받고 있으며 우리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그 문제를 다루려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자의 서재입니다. 오늘은 마이클 샌델 교수가 지은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와이즈베리에서 출판하였고 함규진 님이 옮기셨습니다. 2019년 3월 고등학생들이 대학 입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연방검찰은 깜짝 놀랄 발표를 했다. 33명의 부유한 학부모들이 예일, 스탠포드, 조지타운, 서던 캘리포니아 등의 명문대에 자녀를 집어넣기 위해 교묘히 설계된 입시 부정을 저질렀다는 것이었다. 이 음모의 중심에는 윌리엄 싱어라는 악덕 입시 상담가가 있었다. 그의 사업은 자식 걱정에 노심초사하는 부유한 학부모들이 대상이었다. 싱어의 회사는 최근 수십 년 동안 부와 명예를 얻는 관문이 된 지독히도 경쟁이 센 대학의 입시 미로를 요리조리 통과하는 일을 전문으로 했다. 명문대가 요구하는 최상급 성적을 갖추지 못한 학생들에게 싱어는 냄새나는 처방을 마련해 주었다. SAT, AC 등의 표준시험 감독관들에게 돈을 찔러주고 해당 학생들의 답안지를 조작해 성적을 부풀리도록 한 것이었다. 또한 운동부 감독들에게도 돈을 써서 운동을 아예 할 줄 모르는 학생조차 특기생 자격을 얻을 수 있게 해주었다. 그는 자기 학생의 사진을 실제 운동부원 사진과 바꿔치는 수법으로 가짜 특기생 자격증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싱어의 부정 입학 서비스 요금은 결코 싸지 않았다. 어느 유수 로펌 회장은 싱어의 돈을 받은 센터 감독관이 딸의 대학 입시 성적을 알맞게 조작해주는 대가로 7만 5천 달러를 냈다. 어느 가족은 싱어에게 120만 달러를 주고 그 집 딸이 축구 특기생으로 예일대에 들어가게끔 했다. 놀랍게도 그녀는 축구를 해본 적도 없었다. 싱어는 예일대 축구 감독에게 그 건으로 40만 달러를 안겼고 그 감독 역시 기소되었다. 한 TV 배우와 패션 디자이너인 그녀의 남편은 두 딸을 서던 캘리포니아 대에 부정 입학시키려 싱어에게 50만 달러를 주었다. 미국 드라마 위기의 주부들로 유명한 펠리시티 허프먼은 싱어에게 할인 서비스를 받았다. 1만 5천 달러밖에 내지 않았으니 말이다. 싱어는 그녀의 딸의 SAT 성적을 손질해 주었다. 이렇게 싱어는 대입 부정 사업을 8년간 운영하며 총 2,500만 달러를 챙겼다. 입시 부정 스캔들은 대중의 한결같은 분노를 일으켰다. 진영 대결이 심화되며 미국인들이 뭐 하나라도 일치된 입장을 갖기 힘든 지금, 이 사건은 좌우를 막론하고 모든 정파에서 한 목소리로 비난을 퍼붓게 만들었다. 폭스뉴스, MSNBC, 월스트리트 저널, 뉴욕타임스도 한 목소리였다. 명문대에 가려고 뇌물을 쓰고 조작을 한 게 변명의 여지가 없음을 모두가 동의했다. 그러나 이러한 분노는 단지 특권층 부모들이 불법적 수단으로 자기 자녀들을 명문대에 입학시켰다는 데에 따른 분노보다 더한 무언가로부터 나왔다. 이 사건은 상징적인 스캔들이었다. 누가 앞서가고 있으며 그것이 왜 허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이 사건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게 분노하는 사람들의 주장이었다. 이러한 분노의 표출도 어김없이 정치적 영향을 받았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트위터와 폭스뉴스를 통해 이 사건에 연루된 헐리우드 진보를 비아냥댔다. 저 인간들이 어떤지 좀 보세요. 대통령의 며느리인 라라 트럼프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헐리우드 엘리트들,
진보 엘리트들은 늘상 평등을 주장했죠. 모두가 공정한 몫을 받아야 한다면서요. 그런데 이야말로 사상 최대의 위선 아닌가요? 그들은 부정을 저지르고 그들의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 수표를 끊어줍니다. 그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진짜 자격을 가진 아이들을 희생시키면서 말입니다. 한편 진보 쪽에서도 이 사건이 분명히 명문대에 갈 자격이 되는 학생들을 희생시킨 일이었음에 동의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스캔들을 보다 널리 퍼져 있는 부정의가 불거져 나온 꼬투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대학 입학 과정에 부와 특권이 끼치는 영향력은 심지어 부정이 없는 경우에도 심각하다는 것이다. 미 연방검사는 기소장에서 위협받고 있는 원칙에 대해 지적했다. 부자들만을 위한 입시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문사설과 컬럼을 쓰는 사람들은 곧바로 지적했다. 돈은 그동안 계속 입시에서 한 몫을 해왔다고, 특히 여러 미국 대학들이 동문의 자녀나 관대한 기부자의 자녀에게 혜택을 준다는 점을 말이다. 입시 부정 스캔들로 진보 엘리트들을 비웃은 트럼프 지지자들에게 맞서 진보파들은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큐슈너가 그저 그런 성적으로도 하버드에 입학했다며 그것은 부유한 부동산 개발업자인 그의 아버지가 250만 달러를 그 대학에 기부한 덕이라고 받아쳤다. 트럼프 스스로도 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에 150만 달러를 기부한 바 있는데 그의 자녀들인 도널드 트럼프 2세와 아방카가 그 학교에 다닐 때였다. 입시의 윤리. 이 입시 부정 스캔들의 핵심인 싱어는 때때로 간당간당한 성적의 지원자들이 거액 기부 덕분에 뒷문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만의 기법을 사용했다. 그가 연문 뚫기라고 부른 그것은 보다 가성비가 뛰어난 방법이었다. 그는 자신의 고객들에게 통상적인 뒷문은 자신의 부정 입학 수법보다 돈이 10배나 들며 확실성도 떨어진다며 말했다. 거액 기부를 대학에 제의한다 해서 입학이 100% 보장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연문 뚫기, 즉 뇌물 건네기와 시험 성적 조작하기는 입학을 확실히 보장해준다. 우리 패밀리는 확실함을 원했다고 그는 설명했다. 비록 돈이 들어가는 건 뒷문이든 연문이든 마찬가지지만 그게 도덕적으로 똑같다고 볼 수는 없다. 일단 뒷문은 합법적이며 연문은 불법적이다. 미 연방검사는 이 점을 분명히 했다. 건물을 한 채 기부해서 자녀가 그 학교에 들어갈 가능성을 높인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기와 위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짜 시험 점수, 가짜 자격증, 가짜 사진, 대학 직원에게 뇌물 먹이기,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싱어, 그의 고객들, 그가 뇌물을 준 운동부 감독들을 기소하면서 뇌물 수수자들은 소속 학교에 자신들이 1학년생 자격을 팔아먹었다고 알리지는 않았음이 드러났다. 그들은 다만 정직하지 못한 계획에 동참했을 뿐이다. 합법성 여부는 논외로 여기서 뒷문과 연문의 차이점이 분명해진다. 부모가 자기 자녀를 거액 기부로 대학에 보내려 할 때 그 돈은 대학에 들어가 모든 학생에게 혜택이 될 교육 조건 개선에 쓰일 수 있다. 그러나 싱어의 계획에 따르면 돈은 제3자에게 돌아가고 대학 자체에는 거의 또는 전혀 보탬이 안 된다. 그러나 공정성 관점에서는 뒷문과 연문을 구분하기 어렵다. 둘 다 부자 부모를 둔 청소년들이 더 나은 지원자가 되게끔 했으며 능력보다 돈이 앞선 사례이기 때문이다. 능력에 근거한 입시 제도는 정문이라 할 수 있다. 싱어도 그런 표현을 썼다. 정문은 누구나 자신의 노력만큼 해낼 수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런 입시 방법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정하다고 보는 방식이다. 지원자는 그 부모가 가진 돈이 얼마든 상관없이 오직 능력, 실력으로만 입학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실제로 보면 그렇게 문제가 간단하지가 않다. 돈은 뒷문뿐만 아니라 정문 앞에도 떠돈다. 실력대로라고? 사실 실력은 경제적 우위와 구별해서 보기가 어렵다.
SAT처럼 표준화된 시험은 그 자체가 능력주의를 의미하며 따라서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배경을 가진 학생이라 할지라도 지적인 장래성을 보일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실제로 SAT 점수와 수험생 집안의 소득이 비례관계를 나타낸다. 더 부유한 집 학생일수록 더 높은 점수를 얻을 가능성이 크다. 부자 부모는 자녀를 SAT 모의 응시 과정에만 넣는 것이 아니라 사설 입시 카운슬러를 고용해 입시 스펙을 다듬어 준다. 또한 무용, 음악 레슨을 받게 해주고 펜싱, 스쿼시, 골프, 테니스, 조정, 라크로스, 요트 등 엘리트 체육을 익히게 해준다. 대학 운동부에 뽑히기 쉬운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리고 해외 봉사 활동도 알선해준다.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배려심을 어필하기 위해서이다. 이런 것들은 다 부유한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명문대 입학 자격을 따주기 위해 벌이는 돈이 많이 드는 일들이다. 학비 문제도 있다. 아주 소수의 부유한 대학들만 학비를 낼 여력이 되는지 따지지 않고 신입생을 받을 수 있다. 장학금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여유 있는 학생들은 극에 절실한 학생에 비해 합격할 가능성이 크다. 이 모든 점을 따져보면 아이비리그 대학생 3분의 2 이상이 소득 상위 20% 이상 가정의 출신임은 놀랄 일이 아니다. 프린스턴과 예일에는 미국의 소득 하위 60% 출신 학생보다 상위 1% 출신 학생이 더 많다. 이 엄청난 입학 불평등은 일부 동문 자녀 입학과 기여 입학제 때문이지만 부잣집 학생들은 날개를 달고 정문으로 날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비판론자들은 이러한 불평등을 지적하며 고등교육이 능력주의를 따르지 않음을 입증한다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입시 부정 스캔들은 더 넓고 깊이 퍼져 있는 불공정의 고약한 실마리일 뿐이다. 그리고 그 불공정이란 고등교육 시스템이 능력주의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다. 이렇게 의견이 갈리지만 입시 부정 스캔들을 일반적 입시 과정에서의 일탈로 보는 사람들과 이미 대학 입시에 만연해 있던 현상의 극단적 예에 불과하다고 보는 사람들의 추론에는 공통된 전제가 있다. 능력과 재능으로 대입이 이루어져야지 학생 스스로가 어떻게든 할 수 없는 다른 요인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그들 모두 대입은 실력에 따라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또한 노력한 사람은 대입 관문을 통과해야 하고 그에 따르는 혜택을 누릴 자격을 갖는다고 보고 있다. 이 당연하다시피 한 견해가 옳다면 능력주의의 문제는 원칙 자체보다 그 원칙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보수와 진보 사이의 정치 갈등이 그 점을 나타내준다. 우리 사회의 논쟁은 능력주의 자체를 따지지는 않고 어떻게 그 원칙을 실현하느냐를 놓고 이뤄진다. 가령 보수주의자들은 인종이나 민족을 입학 고려 요소로 보는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이 능력주의적 입학 제도에 역행한다고 주장한다. 진보주의자들은 이러한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이 계속되고 있는 불공정을 시정하는 방법이며 참된 능력주의는 특권층과 취약계층 사이의 출발선을 고르게 하는 조치로만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논쟁은 능력주의의 문제가 더 뿌리 깊은 것일 수 있음을 돌아보지 않는다. 입시 부정 스캔들을 다시 살펴보자. 대중의 분노는 대체로 이 사건의 불법적인 면, 그리고 불공정성에 대해 쏟아졌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불편한 점이 있다. 그러한 불법 행위를 부추긴 태도다. 그 스캔들의 배경에 도사리고 있던 것은 하나의 가정이다. 이제는 너무 익숙해져서 떠올리기조차 어려운 가정, 즉 명문대 입시는 치열한 경쟁 대상이라는 가정 말이다. 명사들과 사모펀드 거부들이 연루되어서만이 아니라 그들이 돈으로 얻으려 했던 입학 자격은 수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선망의 대상이었기에 그만큼 주목받는 것이다. 입시 문제에 사회가 목을 매는 현상은 최근 수십 년 동안 점점 불평등이 늘어나는 데서 기원한다. 누가 어디에 발을 들여놓느냐에 의해 전보다 훨씬 많은 것이 결정되는 세상이다.
가장 부유한 10%가 나머지의 몫을 빼앗아 감에 따라 명문대에 들어갈 경우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더 커졌다. 50년 전 대학 입학은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 않았다. 4년제 대학에 들어가는 미국인은 5명 가운데 1명도 되지 않았고 진학자들도 대체로 집에서 가까운 대학을 선호했다. 오늘날에 비하면 대학 서열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불평등이 늘어나면서 또한 학사 학위 소지자와 비소지자 사이의 소득 격차가 벌어지면서 대학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렸다. 어느 대학에 들어가느냐 역시 중요해졌다. 오늘날 학생들은 너도 나도 소수의 주요 대학들만 선호한다. 부모의 행동 방식 역시 달라졌다. 특히 전문직에 종사하는 부모들의 태도가 달라졌다. 소득 격차가 벌어짐에 따라 인생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커졌다. 그런 두려움을 피하고자 부모들은 그 어느 시대보다 적극적으로 자녀들의 삶에 개입하게 되었다. 그들의 시간 사용을 간섭하고 학점을 관리하며 활동을 지시하는 등 희망대학의 입맛에 맞도록 자녀의 행동 하나하나를 간섭하게 되어버린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 및 간섭하는 부모의 태도는 느닷없이 나타난 게 아니다. 갈수록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면서 여유 있는 부모라면 그 자녀가 적어도 중산층의 삶을 살았으면 하고 바라게 되는 이해할 만한 정서의 결과물이다. 좋은 대학의 졸업장은 그동안 함께 지내온 계층하고만 어울리고 싶어하는 사회계층의 경직성에 대한 최상의 대응책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이는 특권층 부모들이 화들짝 놀라서 자녀의 명문대 입시에 제3 신경을 쏟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경제적 불안이 전부는 아니다. 싱어의 고객들은 자녀가 사회적 하향선을 타지 않도록 막는 것 말고도 또 다른 목적에서 지갑을 열었다. 그보다 덜 민감하지만 더 의미심장한 목적이 있었다. 자녀가 명문대 간판을 달도록 함으로써 그들은 능력주의의 광채를 두르려고 한 것이다. 능력 지표 따내기. 불평등한 사회에서 꼭대기에 오른 사람들은 자신들의 성공이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믿고 싶어 한다. 능력주의가 원칙이 되는 사회에서는 승리자가 나는 나 스스로의 재능과 노력으로 여기에 섰다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 역설적으로 이것이 바로 입시 부정 학부모들이 자녀에게 선물하려던 것이었다. 그들이 단지 자녀에게 부를 물려줄 마음뿐이었다면 신탁 기금 등을 포함한 재물을 주면 그만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뭔가 다른 것을 원했다. 명문대 간판이 줄 수 있는 능력의 지표 말이다. 싱어는 정문으로 들어가는 일이 여러분 스스로 해내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 점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의 입시 부정 계획은 차선책이었다. 물론 SAT 점수 조작이나 가짜 특기생 자격증 등을 스스로 해내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래서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신들의 부정 행위를 자녀에게 비밀로 했던 것이다. 연문으로 대학에 들어가는 일은 그런 부정 행위가 은폐될 때만 정문 입장과 동급의 능력주의적 영예를 얻는다. 우리 부모님이 유튜브 감독에게 돈을 찔러줬어. 덕분에 난 스탠포드에 들어왔지. 누구도 이렇게 말하며 긍지를 느끼지는 않을 테니 말이다. 능력주의적 대입이 갖는 특질은 뚜렷해 보인다. 정당한 스펙으로 입학한 사람들은 자신의 성취에 자부심을 가질 것이며 이것은 자기 스스로 해낸 결과라 여길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이 역시 문제가 있다. 그러한 입학이 헌신과 노력을 나타내기는 하지만 정말로 오직 자기 스스로 해낸 결과라고 볼 수 있을까? 그들이 스스로 해내도록 도와준 부모와 교사의 노력은 뭔가? 타고난 재능과 자질은 그들이 오직 노력으로만 성공하도록 했을까? 우연히 얻은 재능을 개발하고 보상해줄 수 있는 사회에 태어난 행운은? 노력과 재능의 힘으로 능력 경쟁에서 앞서가는 사람은 그 경쟁의 그림자에 가려있는 요소들 덕을 보고 있다. 능력주의가 고조될수록 우리는 그런 요소들을 더더욱 못 보게 된다. 부정이나 뇌물, 부자들만의 특권 따위가 없는 공정한 능력주의 사회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런 결과를 해냈다는 잘못된 인상을 심어준다. 명문대 입학을 위해 요구되는 여러 해 동안의 노력 역시
그들이 나의 성공은 내 스스로 해낸 것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준다. 그리고 만약 입시에 실패하면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닌 자기 자신의 잘못이라는 인식도 심어주게 된다. 이는 청소년들에게 지나친 부담이다. 시민적 감수성에도 유해하다. 우리가 스스로를 자수성가한 사람 또는 자기 충족적인 사람으로 볼 수 있도록 감사와 겸손을 배우기가 어려워진다. 그리고 그런 감성이 없다면 공동선에 대한 배려도 힘들어지게 된다. 대학 입시가 능력주의의 유일한 문제는 아니다. 누가 여기에 맞는 능력을 갖췄는가는 오늘날 정치권의 주요 화두다. 표면적으로 이 논쟁은 공정성 논쟁인 듯 보인다. 탐나는 물건이나 사회적 지위를 놓고 경쟁할 때 모두가 정말로 공평한 기회를 갖고 있는가? 그러나 능력주의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의견 불일치는 공정성에 그치지 않는다. 우리가 성공과 실패 또는 승리와 패배를 어떻게 정의하는가도, 그리고 자신보다 덜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 승리자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도 문제다. 이러한 문제들은 대체로 외면받고 있으며 우리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그 문제를 다루려 하지 않는다. 오늘날 양극화된 정치 환경을 넘어 길을 찾으려면 능력주의의 장단점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능력주의의 의미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어떻게 달라졌는가? 직업의 귀천 없음을 무너뜨리고 많은 이들이 엘리트는 교만하다고 여기게끔 달라지지 않았던가? 세계화의 승리자들이 자신들은 얻을 만한 걸 얻었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정당화하도록, 그리고 능력주의적 오만에 빠지도록 바뀌지 않았던가? 엘리트층에 대한 분노가 민주주의를 위험 수준까지 밀어내게 될 때 능력에 대한 의무는 특별히 중대해진다. 우리는 우리의 갈등지향적 정치에 필요한 해답이 과연 능력의 원칙을 더 믿고 따르는 것인가, 아니면 계층을 나누고 경쟁시키는 일을 넘어 공동선을 찾는 것인가에 대해 자문해 봐야 할 것이다. 승자와 패자. 바야흐로 민주주의 위기의 시대다. 이러한 위기는 외국인 혐오증이 점점 심해지고 민주주의 규범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는 권위주의적 인물들에 대한 지지 역시 높아지는 데서 느낄 수 있다. 이런 경향은 그 자체로 문제가 많다. 그 못지않게 심각한 사실은 주류 정당과 정치인들이 전 세계에서 정치를 들끓게 만들고 있는 불만에 대해 별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는 포퓰리즘적 민족주의의 준동을 단지 이민과 다문화주의에 맞선 인종주의와 외국인 혐오증의 반발로 치부한다. 다른 일부는 이를 주로 경제 문제의 일환으로 본다. 글로벌 무역과 신기술이 빚어낸 일자리 감소에 대한 반발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포퓰리즘적 저항을 편협한 시각이라고 무시하거나 이를 다만 경제적 불만의 표출일 뿐이라고 받아들이는 일은 잘못이다. 영국에서 브렉시트가 승리한 것처럼 2016년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은 수십 년 동안 불평등이 커지고 상류층에게는 혜택을, 보통 사람에게는 무력감을 안겨준 세계화가 진행된 데에 대한 분노의 판결이었다. 이는 또한 경제와 문화조류에서 뒤떨어져 버린 사람들의 항의를 나몰라라 한 테크노크라트 정치의 반발이기도 하다. 괴로운 진실은 트럼프가 각종 불안, 고민, 합당한 불만의 결과 당선되었다는 점이다. 주류 정당들은 그런 불평, 불만들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던 것이다. 유럽 민주주의에서도 비슷한 난국을 볼 수 있다. 유럽 주류 정당들은 대중적 지지를 얻기 위해 고민하기 전 자신들의 사명과 목적을 되새겨 봐야만 했다. 이를 위해 그들은 유럽 민주주의를 대신해버린 포퓰리즘적 저항에서 배워야 한다. 그들의 외국인 혐오증과 극단적 민족주의를 복사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그런 추한 감정과 얽혀져 있는 정당한 불만을 진지하게 다뤄야 한다는 말이다. 이는 그러한 불만이 단순히 경제적인 불만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 문화적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불만은 단지 임금과 일자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회적 존중과 관련되어 있기도 하다.
포퓰리즘적 저항의 표적이 되어버린 주류 정당과 집권 엘리트는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그들은 보통 그 불만을 두 가지 중 하나로 진단했다. 이민자와 인종, 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감으로 또는 세계화와 기술 변화에 대한 불안 때문으로 말이다. 그러나 두 진단 모두 뭔가 중요한 점을 빠뜨리고 있다. 포퓰리즘적 불만에 대한 진단. 첫 번째 진단은 엘리트에 대한 포퓰리즘의 분노가 주로 인종적, 민족적, 성적 다양성의 꾸준한 증대에 대한 반동이라고 보고 있다. 사회 위계 질서의 상층부를 차지하는 데 익숙해져 있던 백인 남성 노동계급 유권자들은 자신의 나라에서 소수자로 밀려나는 일, 고향에서 이방인이 되는 일이 두려운 나머지 트럼프에게 표를 던졌던 것이다. 그들은 여성이나 소수민족보다 자신들이야말로 차별의 희생자라며 정치적 올바름에 근거한 공적 담론의 요구가 그들을 압박한다고 느꼈다. 이러한 진단은 사회적 지위에 흠집이 난 사람들에게 주목하며 포퓰리즘적 정서의 추한 면을 강조한다. 본토 출생자 우선주의나 여성 혐오, 인종주의 등등 트럼프와 그 밖의 민족주의적 포퓰리스트들의 목소리에서 찾을 수 있는 과격한 주장들을 그 증거로 내세우면서 말이다. 두 번째 진단은 노동계급의 분노를 세계화와 기술혁신의 시대 변화가 너무도 빠른 데에 대한 당황, 그리고 방향상실의 결과라 본다. 새 경제질서에서 평생직업이라는 개념은 끝났고 혁신, 유연성, 경영자 마인드, 신기술을 평생 학습하려는 의지 등이 중요해졌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다수 노동자들이 한때 가졌던 직업은 저임금 노동자의 나라로 아웃소싱 되거나 로봇에게 넘겨지고 있으며 이를 빼앗긴 노동자들은 스스로를 다시 만들어내야만 한다는 난제에 부딪혀 어쩔 줄 몰라 할 수밖에 없다. 이들은 마치 향수병에 걸린 사람들처럼 안정적인 동료 집단과 과거의 경력을 아쉬워한다. 세계화와 기술 혁신에 피해갈 수 없는 파도 앞에 홀로 서기를 강요당하는 듯 느끼는 이 노동자들은 이민자들, 자유주의 집권 엘리트들에게 신경질을 낸다. 그러나 그들의 분노는 대상을 잘못 고른 것이다. 그들은 모르겠지만 그들이 저항하는 세력은 마치 날씨처럼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불안은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그 밖의 정책을 통해 그들이 세계화와 기술 혁신에 적응하도록 도와줌으로써 가장 잘 해소할 수 있다. 두 가지 진단 모두 얼마간 진실을 담고 있다. 그러나 포퓰리즘을 충분히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포퓰리즘적 저항을 악의에서 나온 것으로 보든 무지에서 나온 것으로 보든 노동의 존엄성을 깎아내리고 많은 이들을 무력하고 왜소하게 느끼도록 만든 집권 엘리트의 책임은 면제된다. 최근 수십 년 동안 노동자의 사회적, 문화적 지위가 꾸준히 낮아진 것은 피할 수 없는 조류 탓이 아니었다. 주류 정당들과 집권 엘리트가 정책을 그렇게 폈기 때문이었다. 트럼프와 다른 포퓰리즘적 권위주의자들의 민주주의 규범 위협에 직면해 지금 그 엘리트들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데 이는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그들은 바로 자신들이 자아낸 분노가 포퓰리즘에 불을 댕겼음을 깨닫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소란이 역사적으로 유지해온 균형을 깨뜨린 정치적 실패에서 빚어졌다는 점을 모르고 있다. 테크노크라시와 시장 친화적 세계화. 이 실패의 핵심에는 주류 정당들이 지난 40년간 세계화 프로젝트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수행해 왔느냐가 있다. 이 프로젝트는 두 가지 점에서 포퓰리즘의 반격의 단서를 제공했다. 하나는 이를 통해 공공선을 기술 관료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승자와 패자를 능력주의적으로 정의 내리게 되었다는 점이다. 기술 관료적인 정치 개념은 시장에 대한 믿음과 강하게 연관된다. 그것은 꼭 국가 개입이 일체 배제된 자유방임적 자본주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시장 경제야말로 공공선을 달성하는 데 기본적 도구라 여기는 것이며 따라서 더 큰 범위에서
시장을 신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치를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기술 관료적 정치가 이루어진다. 그것은 실질적인 도덕적 논쟁에 대한 공적 담론을 실종시켰으며 논란이 있는 이념 문제를 마치 경제 효율 문제처럼 전문가가 독단적으로 처리할 문제인 듯 취급했다. 이러한 기술 관료적 맹신이 포퓰리즘의 불만에 어떤 식으로 판을 깔아주었는지는 쉽게 알 수 있다. 시장 주도적 세계화는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그리고 국가적 정체성과 애국심도 약화시켰다. 상품과 자본이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게 되면서 글로벌 경제의 흐름을 탄 사람들은 코스모폴리탄식 정체성을 진보적이고 뛰어나다고 지켜세우면서 보호주의, 종족주의, 갈등 등이 갖는 협소하고 파편적인 정체성과 비교했다. 그들은 이제 좌냐 우냐의 기준이 아니라 열려 있느냐 닫혀 있느냐의 기준으로 정치를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웃소싱, 자유무역협정, 무제한적 자본 유동성 등에 관한 비판은 꽉 막힌 생각일 따름이며 세계화 시대에 종족주의를 고집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었다. 한편 기술 관료적 통치 방식은 여러 공적 문제를 기술 전문가들에게 맡김으로써 보통 시민들은 손을 써볼 수조차 없도록 만들었다. 이는 민주적 토론의 범위를 좁히며 공적 담론의 내용을 공허하게 하고 개인들이 점점 더 무력감에 빠지게 한다. 시장 친화적이고 기술 관료적인 세계화의 개념은 좌우 주요 정당들에게 고스란히 수용되었다. 특히 중도 좌파 정당이 시장 중심적 사고와 시장적 가치를 수용한 일은 무엇보다 의미심장했다. 이는 세계화 프로젝트의 진행에 그리고 뒤따른 포퓰리즘의 반격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트럼프가 당선될 즈음 민주당은 기술 관료적 민주주의 정당으로서 한때 그 지지 기반이었던 노동자와 중산층 유권자 대신 전문 직업인들에게 한껏 기울어져 있었다. 브렉시트 당시의 영국 노동당, 유럽의 사회민주당들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변화는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로널드 레이건과 마거릿 대처는 정부는 문제이고 시장이 해답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들이 정치 무대에서 물러나자 미국 빌 클린턴, 영국 토니 블레어, 독일 슈레더 등의 중도좌파 정치인들이 뒤를 이었다. 그들이 시장에 대해 갖는 믿음은 이전의 리더들보다 열벗지만 각자의 사회에서 그 지배를 공고히 하는데 한몫했다. 그들은 통제받지 않는 시장의 날선 이빨을 어느 정도 무디게 만들었으나 레이건 대처 시대의 핵심 전제를 건드리지는 않았다. 시장 메커니즘이야말로 공공선을 달성하는 기본 수단이라는 전제였다. 이러한 믿음에 발맞춰 그들은 시장 중심적 세계화를 수용했고 경제가 갈수록 금융화되는 경향을 환영했다. 1990년대 클링턴 행정부는 공화당과 손잡고 세계무역협정 추진과 금융산업 규제 완화에 나섰다. 이런 정책들의 혜택은 대부분 최상위층에게 돌아갔다. 그러나 민주당은 불평등 심화와 금권정치 강화에 대해 별 내색을 하지 않았다. 자본주의를 길들이고 경제 권력을 민주적으로 제어한다는 원래의 사명에서 벗어난 진보 진영은 그 매력을 상실해버렸다. 이 모든 것은 버락 오바마가 정치 무대에 등장했을 때 달라지나 싶었다. 2008년 대선 유세 때 그는 진보 진영의 공적 담론을 장악해버린 경영자나 기술 관료의 언어에서 극적으로 벗어날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대선 후보로서 그가 보여준 도덕적 에너지와 시민적 이상주의는 백악관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금융위기 와중에 집권하게 된 오바마는 클링턴 시절에 금융구제 완화를 추진했던 사람들을 경제고문으로 앉혔다. 그들의 권고에 따라 오바마는 금융위기를 초래한 책임에 대해서는 불문에 붙이면서 은행들을 밀어주었다. 그리고 금융위기 때문에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 거의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다. 그의 입에서 울리던 도덕적 목소리는 침묵에 들어갔다. 오바마는 월스트리트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정책으로 엮어내기보다 그저 무마하는 데 급급했다. 부실기업에 대한 긴급구제가 일으킨 지속적 분노는
오바마 행정부에 그림자를 드리웠고 마침내 좌우를 망라한 포퓰리즘의 반격에 봉화를 올렸다. 좌파에서는 월가 점령 운동과 버니 샌더슨의 대선 출마가 있었고 우파에서는 티파티와 트럼프 대선 출마 그리고 당선이 있었다. 미국, 영국, 유럽에서 포퓰리즘의 발흥은 일반적으로 집권 엘리트에 대한 반작용이었다. 그러나 그 가장 두드러진 피해는 진보 및 중도좌파 정당들이 입었다. 미국 민주당, 영국 노동당, 독일 사회당, 이탈리아 민주당, 프랑스 사회당 등등. 다시 대중의 지지를 바라기 전에 이들 정당은 시장 중심적이고 기술 관료적인 통치 방식부터 점검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보다 미묘하지만 그만큼 결정적인 뭔가도 제고해 보아야 한다. 바로 수십 년 동안 불평등이 증가하면서 생겨난 성공과 실패에 대한 관점이다. 그들은 새로운 경제 환경에서 빛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왜 승자가 경멸적으로 깔보고 있다고 느끼는지 물어볼 필요가 있다. 빈부격차를 그럴싸하게 설명하는 법. 그러면 여러 노동계급 및 중산층 유권자들이 엘리트들에게 분노를 터뜨리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 해답을 얻으려면 지난 수십 년간의 빈부격차 상황부터 알아봐야 한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궁극적으로 사회적 인식 및 존중감의 조건과 관계가 있다. 세계화는 그 과실을 불평등하게 배분했다. 미국의 경우 1970년대부터 지금껏 늘어난 국민소득 대부분이 상위 10%에게 돌아갔고 하위 50%는 거의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실질소득 기준 노동가능 연령 인구의 중위소득은 약 3만 6천 달러인데 그것은 40년 전보다 낮은 수준이다. 오늘날 가장 부유한 1%의 미국인이 하위 50%가 버는 것보다 더 많이 벌고 있다. 그러나 불평등의 폭발적 증가만으로는 포퓰리즘의 분노, 그 핵심을 설명할 수 없다. 미국인들은 오래전부터 소득과 재산의 불평등을 참아왔다. 어디서 출발하든 부자라는 결승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어왔기 때문이다. 사회적 상승 가능성에 대한 이런 믿음은 아메리칸 드림의 핵심이다. 이 믿음에 응해 주류 정당과 정치인들은 기회의 평등을 늘림으로써 증가하는 불평등에 대응해 왔다. 세계화와 기술 혁신으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을 억누르고 고등교육 이수 기회를 넓혔다. 기회균등이라는 수사는 규칙을 지키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재능이 이끄는 만큼 높이 올라갈 수 있다는 구호로 요약되었다. 최근 몇 년간은 정치인과 정당들 모두 이 구호에 목매다 못해 성경 구절인 양 받드는 모습이었다. 공화당의 로널드 레이건, 조지 부시는 물론이고 민주당의 빌 클린턴, 버락 오바마, 힐러리 클린턴 등이 모두 한결같았다. 오바마는 이 구호를 약간 변형하기도 했다. 팝송 가사를 본떠 하면 된다 라고 했던 것이다. 그의 집권 기간에 그는 이 구호를 연설이나 공식 발언에서 140회 이상 써먹었다. 그러나 이런 사회적 상승 창가는 이제 속빈 강정이 되었다. 오늘날 경제 상황상 사회적 상승은 결코 쉽지 않다. 가난한 부모에서 태어난 미국인은 대개 가난한 성인이 된다. 소득 기준 하위 5분위 가정 출신자는 20명 가운데 1명만 상위 5분위에 이르렀고 대부분은 중산층에도 이르지 못했다. 개천에서 용이 나는 일은 미국보다 캐나다, 독일, 덴마크, 그 밖의 유럽 국가에서 더 많다. 이는 불평등에 대해 미국이 오랫동안 변명해온 계층 이동 가능성이라는 말과 들어맞지 않는다. 미국인들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한다. 미국은 계급이 뚜렷한 유럽 사회에 비해 불평등 걱정을 덜 해도 돼. 우리 사회에서는 계층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이지. 미국인의 70%는 가난한 사람이 자력으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으며 유럽인은 35%만이 그렇게 여긴다. 이런 사회적 이동성 관련 믿음은 미국이 주요 유럽 국가에 비해 왜 그처럼 복지제도에 소극적인지 설명해준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적 이동이 가장 잘 일어나는 국가들은 평등 수준 또한 가장 높은 국가들인 경우가 많다. 이를 보면 사회적 상승의 능력은 가난이 주는 압박에서 벗어나려는 개인의 의지보다는 교육,
보건을 비롯해 직업 세계에서 개인을 뒷받침해주는 수단에 대한 접근성에 달려있는 듯 보인다. 최근 수십 년 동안의 폭발적인 불평등 증가는 사회적 상승을 가속화시킨 게 아니라 정반대로 상류층이 그 지위를 대물림해줄 힘만 키워주고 말았다. 지난 반세기 동안 명문대학들은 한때 특권층 자녀들의 입학에 걸림돌이 되었던 인종, 종교, 성, 민족 등의 장벽을 무너뜨렸다. SAT는 계층과 가문이 아니라 학업 성적으로 학생을 뽑겠다는 약속과 함께 만들어졌다. 그러나 오늘날의 능력주의는 세습 귀족제로 굳어져 가고 있다. 하버드와 스탠포드 대학생 3분의 2는 소득 상위 5분위 가정 출신이다. 장학금과 기타 지원책이 후하지만 아이비리그 대학생 가운데 하위 5분위 출신자는 4%도 되지 않는다. 하버드와 그 밖의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소득 상위 1% 출신의 학생은 하위 50% 가정 출신 학생보다 많다. 노력과 재능만으로 누구나 상류층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미국인의 믿음은 더 이상 사실과 맞지 않는다. 기회의 균등에 대한 담론이 과거와 같은 반응을 얻지 못하는 이유라 볼 수 있다. 사회적 이동성은 더 이상 불평등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없다. 빈부격차에 대한 진지한 대응은 무엇이든 부와 권력의 불평등을 직접 다뤄야만 하며 사다리를 오르는 사람들을 돕는 방안으로는 무마될 수 없다. 사다리 자체가 점점 오르지 못할 나무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능력주의 윤리. 현실이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능력주의의 유일한 문제는 아니다. 만일 그렇다면 기회의 평등을 완벽하게 가다듬는 것만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 구성원들이 어떤 출발점에 서 있든 노력과 재능이 허락하는 한 언제든지 얼마든지 위로 올라갈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말이다. 그러나 능력주의가 완벽하게 실현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도덕적 또는 정치적으로 만족스러울지는 의문이다. 도덕적으로 보자. 재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시장 중심 사회가 성공자에게 후하게 베풀기 마련인 어마어마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능력주의 윤리의 핵심은 통제 불가능한 요인에 근거한 보상이나 박탈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정한 재능의 소유를 순전히 각자의 몫으로 봐야 될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재능 덕분에 상류층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그와 똑같이 노력했지만 시장이 반기는 재능은 없는 탓에 뒤떨어져 버린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능력주의 이념에 찬성하며 그것을 자신들의 정치 신념으로 삼는 사람들은 이러한 도덕적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 그들은 또 더 큰 정치적 의미를 갖는 문제도 외면한다. 승자들 가운데 그리고 패자들 가운데 능력주의 윤리가 부추기는 도덕적으로 좋지 못한 태도의 문제다. 능력주의 윤리는 승자들을 오만으로, 패자들은 굴욕과 분노로 몰아간다. 이러한 도덕 감정은 엘리트에 대한 포퓰리스트적 반항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다. 이민자들이나 아웃소싱에 대한 반항 차원을 넘어 포퓰리즘의 불만은 능력주의의 폭정을 향한다. 그리고 그 불만은 정당화된다. 공정한 능력주의 제도를 마련하자, 사회적 위치가 재능과 노력을 반영하게 하자며 되풀이되는 이야기는 우리가 성공을 해석하는 방식에 잘못된 영향을 준다. 재능과 노력을 보상하는 체제라고 생각하는 건 승자들이 승리를 오직 자기 노력의 결과라고 다 내가 잘나서 성공한 것이라고 여기게끔 한다. 그리고 그보다 운이 나빴던 사람들을 깔보도록 한다.